1990년 11월 군산시 외곽마을. 김순자는 마당 한 구석에 심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따줄 손길이 없어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울로 떠난 큰아들 석훈이와 딸 미영이는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바빠서요라는 말만 남기고 끊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남편 박종태가 대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농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며 감나무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텅 빈 것 같다고.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21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밭을 일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석훈이가 동생을 괴롭히면 미영이가 울고 저녁이면 남편이 소주 한잔하며 하루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 6시 밥상을 차리면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가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빈 방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석훈이가 쓰던 방은 이불만 포개져 있고 미영이 방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애들이 없으니 심심하네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종태는 국그릇을 들다 말고 아내를 봤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다들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순자는 그 말 속에 담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종태도 똑같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모아둔 입양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이야기, 새로운 가족을 찾은 아이들 이야기. 순자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누군가를 돌볼 힘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돌보고 싶었습니다. 텅 빈 집을 채울 작은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입양 생각해봤어요. 종태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종태는 한동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1990년 12월 군산 보육원. 보육원 건물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순자와 종태는 원장 선생님을 따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9살이고 조용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원장이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책을 보는 소년이었습니다. 까만 머리, 작은 체구,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심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순자와 종태는 민호를 데리러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공책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차에 오르는 민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가족이야.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민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순자가 방을 보여주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석훈이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불은 새로 갈았고 책상 위엔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종태는 민호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앞으로 여기서 우리랑 살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는 방에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민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호도 웃을 거라고, 이 집을 집이라고 느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호를 깨우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일어나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민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순자는 민호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신기한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양했다며? 착하게 생겼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민호는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혼자 방에 있을 때도 순자는 가끔 민호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 네, 친구 만들고 싶어? 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태가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조용한 거 아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도 걱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스스럼 없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심스럽고 언제나 경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호가 웃는 날까지, 이 집을 진짜 집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가 앞으로 이 가족에게 가져올 파장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1992년 봄 민호 11살. 민호가 집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밥을 잘 먹고 가끔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주인 김씨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죄송한데요. 민호가 오늘 가게에서 사탕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나갔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큰일은 아니고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순자는 사과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돌아간 뒤 순자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슈퍼에서 사탕 가져왔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봤다는데. 몰라요.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거짓말하면 안 돼.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사줄게. 민호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종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994년 가을, 민호 13살. 민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조금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상대 아이 코피가 났어요. 순자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아이 부모는 화가 난 얼굴로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민호가 자꾸 애들 괴롭혀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걔가 먼저 놀렸어요. 뭐라고? 입양하래요. 진짜 엄마 아니라고.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진짜 엄마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태가 말했습니다.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냐. 사춘기예요. 다들 그래요. 사춘기가 저렇게 폭력적이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5년 여름, 민호 14살. 민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는 새 교복을 사주고 새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민호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 민호는 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12시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이 시간까지?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너무 차갑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민호야, 무슨 냄새야? 몰라요. 민호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뒤따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가방에서 접착제 튜브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 숙제요. 본드 냄새가 나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빈 본드 튜브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야? 이거 흡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호는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야, 나가요! 제 방에서 나가라고요! 순자는 떠밀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태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5년 가을. 민호는 점점 더 집에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졌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종태는 그런 순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 애가 변했어. 아니에요. 제가 더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냐. 그럼 뭐가 돼요? 포기하라고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종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보호자시죠? 애가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잡혔습니다. 순자와 종태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순자는 경찰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합의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종태가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호,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잖아! 시끄러워요. 종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종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 새끼가 지금 제발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종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종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96년 초봄, 민호 16살. 민호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잠그고 식사 시간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요. 순자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잠가 놓았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엄마 좀 보자.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아니잖아요. 그냥 남이잖아요.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저버린 사람들이나 죽어간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종태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 들어가. 여보, 애가 변했어. 인정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됐어. 이젠 나도 모르겠어. 종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방 안에서 소녀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1997년 늦봄, 민호가 사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많아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종태는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포기해. 애가 스스로 돌아올 거야. 종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야 해요. 나흘째 밤 빗소리가 거셌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태가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요. 조금만 더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자가 받아냈습니다. 여보, 빨리 와요. 종태가 달려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둘은 민호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방에 눕힌 뒤 순자는 물수건으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종태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안 돼요. 왜?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종태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애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잖아요. 일단 깨어나면 그때 얘기해요. 종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감싸는 거 아냐? 이 애밖에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종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가끔씩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민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는 것처럼 신음했습니다. 싫어. 하지 마. 순자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밤새 민호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틀 뒤, 민호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민우야, 깨어났구나.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마셔. 순자가 물컵을 입에 댔습니다. 민호는 조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순자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뭐, 다 제 잘못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민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순자는 죽을 끓여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민호는 순순히 받아먹었습니다. 종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디 갔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무슨 친구들? 그냥요. 종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남은 멍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속 안 썰게요.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약속할게요. 순자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믿는다. 민호는 순자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순자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민호는 잘 먹을게요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봤죠? 애가 변했어요.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종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종태는 민호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종태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 종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 걱정 마. 구할 수 있어. 종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모를걸. 종태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믿기만 하면 돼. 종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호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늘 시험이라며? 힘내. 네, 엄마.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간 뒤 종태가 말했습니다. 당신 애 믿어? 당연하죠. 변했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순자는 종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민호가 뭘 잘못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종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분명 달라졌는데 왜 남편은 믿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매일 학교에 가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여전히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안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어느 밤, 순자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 넣어둔 비상금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50만 원이었는데. 이제 3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쓴 거였나?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민호가 지나갔습니다. 민호야, 혹시.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변했어. 설마 그럴 리 없어. 뭐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장롱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종태의 독백. 종태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는 민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애가 변한 게 아니야. 종태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교묘해진 거지. 그는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질까봐.
그녀가 마지막 희망마저 잃을까봐. 종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간 터지겠지.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민호의 방 안 소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가을, 폭우 치는 밤.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곁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둠 속에서 민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웃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순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응, 난 처음부터 엄마가 갖고 싶었어요.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민호가 침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싫어요.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순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빠 깨면 안 돼요. 순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민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응, 순자는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종태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을 켰습니다. 민호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 이 새끼가! 종태가 민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비켜요! 이 미친놈아! 종태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 정신 차려! 내가 뭘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몸싸움을 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가 넘어졌습니다. 유리갓이 깨졌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스탠드 기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야, 그거 내려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탠드를 휘둘렀습니다. 윽. 종태의 이마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순자가 달려갔습니다. 종태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호는 스탠드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스탠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남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종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들이 남편을 때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도 함께 왔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종태 씨 다쳤대. 민호가 때렸다던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구급대원들이 종태를 들것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언제요? 1시간 전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경찰은 무전기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스탠드, 피 묻은 이불, 넘어진 가구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세요. 민호는 우리가 찾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그 안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종태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깊은 열상이 있어서 봉합했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들었는데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조심하세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오전 10시 경찰서 전화. 순자는 병실에서 남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경찰입니다. 민호.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자주 가는 곳이나 친구들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민호야, 넌 어디 있니? 그날 밤 종태가 깨어났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종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못 찾았어요. 종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뭐가요? 처음부터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여보, 괴물이야. 처음부터 괴물이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종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당신 잘못 아니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 안에 있던 거야. 처음부터.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일 후, 민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배를 내렸습니다. 학교와 동네를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태는 퇴원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의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안에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순자는 공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종태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방문에 채웠습니다. 다신 안 열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민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1996년 가을,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요?
군산역 근처 버려진 창고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순자와 종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본드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늦게 발견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질까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3일 후, 민호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면담했습니다. 순자와 종태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민호는 조현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청과 망상이 있고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어갔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향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태가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와 장기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사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민호는 보호관찰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국립정신병원에 수용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민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끌려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97년 봄, 민호가 병원에 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종태는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호는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에 눈은 흐릿했습니다. 민호야, 밥은 잘 먹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응. 저 언제 나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후회해요. 순자는 멈췄습니다. 저 데려온 거 후회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거짓말. 순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1999년 겨울. 종태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하지만 종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종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석훈과 미영도 내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연락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수 없어. 석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훈과 미영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2000년 여름, 순자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1년 봄, 교회에서 젊은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경험담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면 아이가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처럼 늦기 전에.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와 깨달음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005년 가을 현재. 순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적막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와 메리골드가 흔들립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민호가 침대 곁에 서 있는 꿈, 종태가 피를 흘리는 꿈. 민호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면회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입양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순자는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순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입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용기, 한계를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녀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용기.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떠난 뒤 순자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용서한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